안녕하십니까. 본 영화를 그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바로바로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소마시대모입니다. 오늘은 설명하기 좀 복잡한 영화 여행가 나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좀 그 일반적인 대중적인 영화랑은 좀 다르죠. 그 서사 중심의 영화라고 보기보다는 영화적인 것이 무엇인가, 또 뭐 나름의 응시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 이런 접근으로 좀 영화를 봐야 흥미로운 영화가 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향을 당연히 탈 수밖에 없는 영화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야케 쇼 감독입니다. 미야케 쇼 감독은 요즘에 이제 그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뭐 하마구치 류스케라든가 뭐 여러 명의 이제 시네아스트들이 이제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앞서가는 선두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와 함께. 미야케 쇼의 이제 영화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이제 바로 이 전작이었던 2024년작에 나왔던 새벽의 모든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미야케 쇼 특유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각그 영화 찍은 영화들을 보면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그 항상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에 그, 거, 그, 그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오히려 좀 안온함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카메라로도 구현이 돼 있어서 영화적으로도 거기서 주는 좀 안도감이라든가 편안함이 있어요. 꼭 굳이 뭐 우리가 울고불고 하면서 감정을 담아낸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느껴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오픈시켜서 관객들이 이제 그것들을 체감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새벽의 모드는 약간 좀 드라마적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보면 각각의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힘이 되면서 일종의 그 트라우마를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희망들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걸 이제 16mm 필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런 감정들을 좀 온전히 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좀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제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하고 새벽의 모든 여행과 나날 이렇게 세 편을 봤는데요. 오늘까지. 그 중에서 제일 새벽의 모든이 아마 현재까지 나온 작품 중에서 미야케 쇼의 미야게 그 일종의 입문하기에 좋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작품들은 제가 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중편길이 와일드 투어라든가 뭐 이런 작품은 중편길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 부지런하진 않아서 상영관이 많지 않은데 뭐 찾아가서 보지 못했고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는 아직도 못 봤네요. 자 미야키쇼 영화의 어쨌든 새벽의 모든의 그 감정을 가지고서 여행가 나라를 이제 찾아서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한 특정 극장에서 하루에 한 번 상영하더라고요. 그, 이 여행가 나들은 좀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또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요즘에 그, 뭐 주연상까지 수상한 심은경 배우가 이 여행가 나날에 그또 참여를 해가지고 주역 배우로 참여를 해서 더 화제를 모았던 것 같은데요. 어, 우리 평론가들께서 진짜 저번에 제가 바로 이 작품 이 리뷰 전에 더 러닝맨이라는 할리우드 영화의 그 별점을 보여드렸는데 거기 4명 참가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론가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영화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그 지금 여기도 이제 그 20자평에 보면 별점에 보면 그 일종의 힌트가 있어요. 이게 내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하는 거 보면 온갖 잡다한 걸 다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서사 영화나 대중 영화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아트하우스 계열 영화를 전혀 피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또 그 중에 뭐 좋아하는 감독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 보면 이제 라이터스 블록 오진우 뭐 이제 작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거나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감성에 딱 맞는 영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재현 평론가의 미야케 슈가 보는 계절적 서신, 세상을 이런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게 되게 탁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고, 어, 이 장면이 터널이 되어 세계를 갱신하는 순간들의 고요한 연세, 되게 문학적이죠.
기본적으로 미야케 쇼가 그 책도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되게 문학 그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고 하는 그 예술의 영역과 영어라는 예술의 영역을 좀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과 나날을 보면 서사가 별로 뭔가 안 보여요. 서사가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 미야케쇼 특유의 이제 영화적인 영화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픽스샷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고정된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이제 그 인터뷰든가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장면에 인물이 찾아오는 것들을 기다리는 식으로 영화 촬영을 한다고 설명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각 인물과 인물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일종의 그 반응샷 같은 게 없고 그냥 서로 딴 곳을 쳐다보거나 인물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찍거나 이런 식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립되어 있는 개인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고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담아내는데, 그 고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그리고 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제 고립되어 있는 고독이라기보다는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고독 같은 걸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그 영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일치된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영화를 찍는 사람이라는 거 인터뷰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꼭 굳이 자기 나름의 법칙 같은 걸 구사한다기보다는 나름의 그 자기 나름의 감성이라든가 그런 미학적 원칙들을 유지하면서 영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여행가 나날은 이제 액자식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는요, 뭐 한국에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 만화가가 원작이에요. 측의 요시히로라는 분의 그 과거에 썼던 만화들을 원작으로 했는데 국내 출판물은 못 찾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초기 요시하루라고 하는 분이고, 지금 37년생이신데 아직 생존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이분의 그림 스타일이 이 요번 작품의 이 미야케 쇼의 영화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양화적인 이제 구도, 그다음에 이제 고립감이라든가 이거 보면 뒷모습이 많잖아요. 이런 식의 구도 자체니까 일반적인 극화풍의 그 만화의 흐름과는 달리 상당히 좀 예술적인 형식, 그리고 내면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뭐 그런 그런 작가시래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그 작품을 갖다가 이제 두 편을 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여름편과 겨울편이라고 우리가 흔히 볼 수도 있고요. 이 여름편은 이 영화의 등장인물인 심은경, 즉 심은경은 이라고 그냥 성씨로만 일본식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이 이가 쓰고 있는 측의 요시하루의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쪽의 영화 속 영화의 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이야기는. 겨울은 이 이가 이 영화를 이제 공개하고 그다음에 GV라고 하죠. 관객과의 대화. 이제 영화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약간 느끼는 좌절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좌절감을 가지고서 일종의 그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두 이야기는 이제 서로 대꾸를 이루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좀 일종의 대비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뭐 가령 두 영화에는 모두 이제 죽은 물고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름에서 사용되는 물고기의 느낌과 겨울에 사용되는 물고기의 느낌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 영화가 낄낄깔깔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웃음의 요소라고 해도 그렇게 뭐 은은한 웃음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두 여주인공들은 똑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두 남자 인물들에게. 뭐 이쪽은 어린 친구고 여름편은, 그 다음에 이제 겨울편은 나이든 중늙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겠지만 벤조라는 인물이 그 각각 여길 왜 왔냐, 여기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도 약간 비슷해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라든가 뭐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형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막 장면을 그 한 번 보는데 대꾸받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분석해 가면서 보는 것은 조금
두 번째 정도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저같이 그냥 한번 보는 분들한테는 그런 그냥 감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느슨한 영화고 느슨하게 좀 봐야 영화적 재미도 좀 느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영화 형식적으로 영화가 특별한 내러티브가 보여지지 않는 영화라서 그렇지, 뭐 그 영화 자체가 어려운 무슨 난해한 영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해하다는 거는 뭐 상징이 많거나 뭐 이렇게 약간 형식미를 막 좀 부린다거나 아니면 뭐 인물들이 섞여가면서 이제 뭐 도플갱어 같은 스타일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서사 구조를 뭐 복잡한 형식이라든가 구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영화 자체는 복잡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영화 자체를 이렇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이들이 느끼는 이제 마음의 여정이나 정서들을 갖다가 좀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게 아마도 지금 카메라가 뭘로 찍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디지털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새벽은 뭐든이란 전작은 16mm 필름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되게 희귀하게. 그래서 필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독특하게 묘사가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미야케 쇼는 원경을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고정 픽스샷으로 찍고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러니까 영화 속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거리감만큼이나 관객과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은 거리감을 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구현되고 있는 적정한 거리감을 우리들도 관찰자의 시선으로 이제 그 심경을 이제 그 가늠해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감독이라서 아마도 일본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 스타일을 보면 되게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종의 무슨 그 한국 드라마들의 장점 있잖아요. 되게 스피디한 전개, 뭐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뭐 전개가 있다고 말하기도 사실은 되게 어렵고, 물론 영화가 시작되면 앞부분에 있는 등장인물들과 뒷부분의 인물들은 이제 심경의 변화들이 이제 그 일종의 마음의 여행을 끝내고 어느 정도의 심경의 변화가 좀 변화하죠. 그런 이제 그런 미묘한 변화 차이들을 느끼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재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그 이 전편 여름편에 해당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그리고 이제 아까 나카타 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자연 조명만 써요. 그래서 밤장 메모 같은 거 보면 거의 그 인물이 뭉개져 있는 상태,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는 스타일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게 더 솔직하다. 자기가 이제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못해요. 약간 과장됨을 오히려 빼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연출을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편의 이야기라도 해도 여름의 이야기도 약간 되게 여름을 되게 화사하게 찍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여름편과 겨울편을 보면 여름편에 이제 바다가 찍거나 이런 거 보면 되게 풍랑이라든가 이런 것들 묘사된 걸 보면 되게 밝게 찍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밝다기보다는 그 일본 그 약간 색감 자체가 조금 더 뚜렷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인공인 여행가 나날 요 앞부분에 여름편에 해당되는 인물은 요즘에 잘 나가는 그 배우죠. 그 나카 그 이 카와이 유미,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본의 블록버스터 급에 해당되는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사용되고 출연하고 있는 배우인데, 이 카와이 유미가 이제 여름편 일종의 여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온, 사실 제가 영화 그 시간이 엇나가가지고 한 3분 정도 상영식 앞부분에 맨 앞에 좀 놓쳤는데, 영화에 그 보면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 이 카와이 유미가 이제 이 바닷가에 등장했는데 이게 유명한 무슨 그런 그 관광지는 아닙니다. 보면 이 양쪽이 여름편과 겨울편에 모두 해당되는 동네가, 그래서 그냥 평범하고 그냥 바다는 있죠. 바다가 있고 겨울이니까 눈이 있어요. 산이기 때문에 거기 그냥 대단한 뭐 볼거리는 없지만 그냥 와서 이 바다를 봅니다. 근데 아무런 뭐 이렇게 뭔가 감흥이 있어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 여긴 왜 왔냐 뭐 그렇게 하는 대사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별로 대단한 게 없다는 얘기죠. 차를 타고 넘어오는 장면으로 제가 이제
영화를 봤는데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소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보시면은 이 아까 지금 이 스틸에도 보시면 이게 영화의 사이즈예요. 요런 식의 사이즈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영화의 사이즈가 갖고 있는 연출의 의도들이 있는데 비율이 1.37대 1이니까 거의 이제 뭐 4대3 화면비 옛날에 이제 스탠다드 사이즈라고 하죠. 그런 고전적 스타일의 화면비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그 고립되어 있는 개인들을 담아내는 거인 것 같아요. 공간에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샷을 쓰기 때문에 이제 픽스샷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멀리 보거나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화면 사이즈에서 인물 담는 방식이 극과 극이죠. 멀리서 찍거나 아주 가까이서 찍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그런 대비 효과를 좀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년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는 장면으로 심은경 배우가 연기하는 이가 이제 그 한글로 글을 쓰는 장면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시나리오 속 인물이다, 영화 속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이제 대화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 둘의 대화는 이 두 앞에 여름편과 겨울편이 대비가 된다는 건 결국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이가 이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풍경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이 주인공, 이 여름편의 주인공이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고독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역시 또 아닌데 바닷가에 올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비가 와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그 비가 온 다음 날 그다음에 이제 이 소년이 이제 어쨌든 이 동네에서 엄마가 퇴원하고 자기도 1년 자랐던 동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동네에 뭐 이것저것 보여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냥 나누죠. 별거 아닌 얘긴데 사실은 낯선 누군가와 얘기한다는 것은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얘기하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툭툭 던지지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얘기들을 이제 그냥 나누고 일상의 대화들을 나눈 다음에 다음날 올 거냐라고 해요. 근데 소녀는 비를 맞고 이제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나기사라고 하는 카와이 유미가 연기하는 인물도 이제 비를 맞고 우산을 들고 와서 소년과 또 역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풍랑이 거의 쳐지는 것 같은, 태풍이 칠 것 같은 되게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요. 밤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헤어지고, 그 다음에 나기사는 담배를 한 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영화였다는 얘기를 보면서 이제 그 감독과의 대화, GV 장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행과 나날이라고 하는 얘기로. 자, 제가 뭐 세심하게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 하나하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뭔가 좀 기억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그냥 그 다양한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어서 요렇게 막 심도 깊게 영화를 좀 그 더 뭐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 제가 보면 대사 같은 것들에 대한 감각은 별로 없는 편이더라고요. 대사 같은 거 기억들은 좀 그렇게 많이 한 스타일들은 아니고, 그냥 영화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그런 분위기, 그냥 구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인데, 영화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나기사가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보면 그 완전히 어두워서 해변가에 그 자연광만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빛이 없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제 딱 불이 포면서 인물이 이제 보여지는 장면 같은 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기억이 돼요. 자, 어쨌든 여행과 나날을 이제 좀 더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영화가 되고, 이 인물의 고민과 그 외로움을 그대로 안고 있는 인물이 이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이입니다. 이. 자, 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작은 또 이제 큰 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 인물이죠. 이거 전에 해피엔드 교장 선생님으로 나왔던 이 독립영화계에서 아주 많이 활약하시는 사노시로라는 배우예요. 이 안경 쓰신 분이. 근데 이분이 우오누마라는 평론가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한 평을 갖다가 일종의 뭐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가슴으로 이해하는 영화인 걸로 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호평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되게 어려운 이가 이제 약간 자기의 그 거리감을 두면서도 자기의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을 갖다가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이라도 가봐요 합니다. 근데 그 여행으로 가봐요 한 다음에 이제 이 갑자기 몸에 고통을 그 느끼고 쓰러져서 이제 일종의 이제 돌아가셔 버려요. 그 장면이 바로 다 돌아가시 이 사람의 영정사진 같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영정사진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그 이분들이 일종의 이 GB 장면에 등장했던 시나리오 작가 이와 감독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사를 주최했던 분 이렇게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감독의 아들까지 아이까지 해가지고 4명 정도가 이제 뭔가를 먹어요. 근데 그걸 대접해 주는 사람이 이 우오누마라는 그 돌아가신 평론가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우가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닮았다는 얘기를 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은경 이에게 그 이 우오누마라는 돌아가신 평론가가 카메라 수집이 취미였어요. 필름 카메라라든가 이런 취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져가라고 이제 처분도 골치 아프다 이 쌍둥이 형제가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져가는데 유독 이만 이 괜찮다고요. 혼돈이 다이조부 데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카메라를 쥐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제 뭔가 공허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가 카메라까지 갖게 됐으니까요. 여행의 조건을 이제 채웠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오누마는 마치 유언처럼 자기가 죽기 전에 이에게 여행을 가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가 이제 어쨌든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는 이 작가고 슬럼프에 쭉 빠져 있는 상태의 인물이어서 별로 계획되지 않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의 후반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뭐 일본의 어떤 산간 마을에 온천 일본에 온천 마을이 되게 많으니까 또 그렇게 썩 유명하지 않은 온천 마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적하죠. 역시 이 나카토 쇼 특유의 이제 일종의 픽스샷, 그다음에 원경이 이제 그 롱샷이죠. 이것이 이제 미야케 쇼죠. 나카타 쇼라고 그랬습니다. 자, 찍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이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죠. 우동도 뭐 혼자 먹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곤란함을 겪게 돼요.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 무슨 철이었는지 휴일이었는지 료칸을 얻으려고 하는데 료칸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온천과 안내지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들고 나온 거는 거절당한 리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여기 이제 손가락 위에 보면 산 위에 쪽에 료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이제 일본인 특유의 이제 그런 친절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넌 당신 누구요라고 찾은 다음에 이제 묵은 료칸이 이곳입니다. 뭔가 심드렁한 료칸 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 료칸 주인과 그 주인이 어쨌든 간에 뭐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료칸에서 받을 수 있는 일본인들 특유의 이제 그런 서비스 정신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시큰둥하게 이런 식의 태도, 그런 알아서 자요.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전해주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감정으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근데 코를 골고 옆에서 자고 있어요. 이게 옛날식의 료칸인 거예요. 방이 독립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적응도 낯설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고 뭐 이런 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와서 이제 며칠 지내면서 자기 나름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산이 숲이 소복히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뭐죠? 이 주인공, 이 벤조의 역할에 츠즈미 시니치도 상당히 되게 유명한 배우죠. 이 츠즈미 시니치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벤조라는 이 주인장도 뭐 어쨌든 간에 되게 간만에 찾아온 손님인 것 같은데, 그 간만에 찾아온 손님에게 기본적인 일들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이제 나오면서 영화가 마무리돼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 여행이라고 하는 요소에 되게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도 별로 모든 것을 찍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찍고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잡아온 물고기를 뭐 찍는다거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씩 조금씩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뭐 대단한 행복, 우리가 극적인 행복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씩 생명력을 얻고 이 사람에게 결정타를 남기는 그런 에피소드는 이 제한이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이 벤조랑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여행 유튜버들만 봐도 뭐 술 먹고 이렇게 주인장하고 같이 어울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그 극적인 장면은 없어요. 더 되게 시큰둥한 대화들만 쭉 나누다가 이가 조그만 뒤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 좀 비단 잉어 같은 거를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주인장이 실제로 실천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료칸, 전 부인의 그 료칸이죠. 그러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스토리를 이제 이 사람의 벤조라고 하는 인물의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벤조는 거기서 이제 자기의 딸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단잉어를 잡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비단잉어가 이제 얼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그 관상용 비단잉어가 나중에 구이가 돼버리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여행과 나름입니다. 그 사실 되게 시덥지 않은 대단치 않은 이야기인데 그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이 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즐거웠던 건 오랜만이에요. 술도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경찰도 출동을 하고 사실 보면 시골 마을에 되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전체를 조망하는 거는 앞에 있는 그 두 인물, 그 영화 액자 구도 속에 앞부분에 여름 부분에 나오고 있는 카와이 유미라고 하는 인물도 소년을 만나고 그와 교류하면서 그 수영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치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제 비키니를 입고 수영을 하는 장면. 남들 그 전까지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평온해서 남들이 수영하는 거나 지켜보던 사람이었는데 그 풍랑이 치는데 소년과 함께 그 헤엄을 칩니다. 근데 소년도 헤엄을 친다는 얘기고 소년한테 더 깊이 들어가라고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소년과 그다음에 이제 소녀가 모두 여성이 모두 에너지를 이제 얻었던 거죠. 근데 이 둘의 관계, 여행가 나라의 두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시큰둥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손님과 주인의 관계죠. 어떻게 망해가는 료칸을 운영하고 있는 벤조라고 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업이 계속 거듭돼서 안 되고 있었던 리라고 하는 인물이 우연한 계기로 그냥 방이 없었던 이유로 만나고 거기서 무슨 비단잉어를 훔치는 얼토당토하는 일 같은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매우 즐거운 기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의 반복을 살면서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데 뭐 여행 자체가 대단한 것보다도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행과 나날이라는 이 영화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마무리는 글을 다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그 인터뷰에 나오는데 슴슴하게라는 말로 나오는데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리의 모습으로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영화 90분이 좀 안 돼요. 80 몇 분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영화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우리가 그 영화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응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극장이란 공간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화가 오히려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들이죠. 극장이라고 아니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심심하고 전개가 별로 없는 영화들은 사실 극장이 아니라면 핸드폰으로 본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핸드폰으로 본다, 아니면 뭐 TV로 본다, 뭐 일상이 이제 지속되는 그 공간에서 이걸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야케 쇼의 영화라든가 하마우치 류스케의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일종의 극장에서 이 집중해서 응시를 하면서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대비라든가 그런 재미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너무 조금 그 일상적인 부분이어서 미야케 쇼의 그 전작이었던 새벽의 모든이라는 영화가 줬던 그런 좀 뭔가 드라마틱한 감성적 요소가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덜 선호하는 영화긴 합니다만 이 영화 안에 요 말 이제 인생에 이제 뭔가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이제 삶이라든 고독한 삶에 있어서의 그런 좀 느슨한 즐거움, 뭐 이런 것들 같은 좀 독특한 정서.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이 미야케 쇼의 인터뷰에도 나오는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 감정들, 그런 요소들을 이 영화 안에서 표현해낸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가 나나를 또 좋아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로 단계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행가 나날이 또 재밌지 않을까. 이게 무슨 뭐 추상적인 무슨 관념적인 영화는 아니니까 그렇게 좀 즐겨주시면 재밌는 영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재밌게 봤으니까요. 예. 자, 여행가 나날이었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고요. 이 영화는 로카르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표범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상 받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점점 여러 영역에서 여러 스타일로 그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는 미야케 쇼요의 또 꾸준한 영화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의 인상비평이었습니다. 막 리뷰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